앵커 리포트에서 키워드로 현재 상황을 짚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빅텐트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빅텐트입니다. 애초 보수 진영에서 이른바 반 이재명 텐트라는 기치를 내세웠지만 최근 민주당의 보수 정당 출신 인사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외연 확장 경쟁이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을 시작으로 김용남 전 의원도 개혁신당을 탈당하고 지난 17일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개혁신당을 탈당한 허은하 전 대표와 문병호 전 의원 역시 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보수 정치인들의 합류에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의 국민 빅텐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내란에 반대한 애국 세력이 부패한 극우 내란 카르텔에 맞서 이념이 아닌 국익을 위해 총결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세기 가까이 우리를 괴롭혀온 지역 갈등과 반목의 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후보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가장 먼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며 힘을 보탰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개별 유세를 하겠다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민주당과 손잡을 일이 없다고 명확히 말했지만 합류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지금으로서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어제 그제 발언 이런 것들을 보면 서로 간에 좀 이심전심이 좀 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 소속이었던 3명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못 받은 분들이라며 개혁신당은 흔들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는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구태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선까지 남은 시간 이제 2주입니다. 관련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최진영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미디어 특보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연이틀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표심을 공략하고 이준석 후보는 사흘째 호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행보에 대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얘기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선텃밭 공략, 후 경쟁지 공략, 공략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그 경부선을 타고 대전, 대구, 부산까지 왔다가 다시 거꾸로 경부선 상행선을 온 다음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호남까지 내려가서 비 내리는 호남선 다 훑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중수청, 한마디로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중도층, 그리고 지역적으로 수도권, 그리고 그 세대별로 해서 청년층을 이 가장 많은 수도권 공략은 이 선거 중반에 너무나 당연한 공략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도 어제부터 해서 전국,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역에서 상당한 어떻게 보면 후보를 유세를 했고, 실제로 서울역이 디비졌다 이런 얘기할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김문수 대통령을 연호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남을 비롯해서 나머지 지역도 지금 속속들이 훑고 있는 것 같은데요. 늦게 출발했는 만큼 더더욱 그 수도권에 더 힘을 내서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던 것은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봤을 때에 김문수 후보님이 상당히 서울에서 선전하고 있는 그런 여세를 모는 점이 있고, 그 반면에 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 상당히 민주당 텃밭인데 여러 가지 여론조사 이런 부분에 약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감지했는지 거기에 맞불 놓는 식으로 지금 수도권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평가 아마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에 계속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얘기도 듣겠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가 서울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에 공을 들였습니다. 경기도 지사를 역임했고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기도는 유권자의 한 26% 분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도 하고 또 북한과의 인접한 그런 분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매우 큰 고통을 받으시는 부분에 대한 지원책, 매우 세심한 공약으로 이 경기도 도민들의 맞춤형 공약으로 승부수를 걸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경기도에서는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젊은 층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계시는데 김포 같은 경우에 강남까지 30분 주파할 수 있도록 이 교통 인프라 확보하겠다. 그리고 경기도에도 지역이 상당히 좀 넓기 때문에 스타트업 밸리를 구축하도록 하겠다라는 지역의 현안들 그리고 지역 유권자분들에게 바로 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행보를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김문수 후보를 의식한 행보로 보시는 국민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매우 큰 굉장히 최근에 많은 성과를 냈던 주자가 그래서 대선 후보로까지 올 수 있었던 주자가 바로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호남을 찾았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당대표일 때도 서진 정책이라고 해서 호남에 비교적 보수의 정치인 치고는 많은 공을 들여서 그 연장선상에서 또 이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김문수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설난영 김혜경 여사 간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영부인도 공인이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후보들의 반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증에 반드시 필요하다. 후보자 검증이 물론 기본이지만 그 배우자, 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고 알고 투표하시면 더 정확한 투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어떡합니까?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게 그 당의 문제입니다.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듯이 이벤트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농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후보자 토론을 늘려야 되는 상황에 그런 게 왜 나온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약간 제안을 수정해가지고 후보자 토론을 많이 하자는 식의 제안이 하는 게 정공법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배우자 TV 토론회 제안에 지금 이재명, 이준석 두 후보는 좀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좋은 제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봤을 때 DJ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이른바 홍삼 트리도라고 해서 가족들 아들 삼형제 문제가 있었고 YS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소산이라고 해서 둘째 아들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배우자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대선 과정에서 배우자나 가족 자체에 대한 조금 더 검증을 통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직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배우자 리스크라든가 어떻게 보면 가족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선 검증을 하자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증을 거부한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검증을 거부한 측을 심판하겠다. 그런 어떤 여론이 저는 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민주당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알레르기 반응. 처음에 지금 좀 전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제안을 이른바 해괴한 제안이다. 코미디 같은 제안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와 같은 반응 자체가 코미디 같고 회개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은 김혜경 여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후보의 배우자가 조용한 내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불과 몇 년 전 지난 20대 선거 같은 경우에는 밥을 지어요라는 스스로의 책을 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날 김문기 어떻게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발인날 어떻게 보면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언론에 공개를 하면서 적극적인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진 건 뭐죠? 그저 경기도 법인카드로 본인의 어떤 민주당 내의 어떤 경선과 관련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사모님들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 그걸로 해서 1심, 2심 150만 원 선고를 받았던 그거 이외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걱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는 제외하고 좀 선의의 경쟁으로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사실 자체, 배우자들에 대한 검증하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가족 리스크를 미리 줄일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반성적 고려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취지에 공감을 했거든요. 네.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알 필요는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신중하지 못한 선거 캠페인을 좀 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정사에 배우자들이 토론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세계에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없겠습니까? 배우자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는 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왜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지는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랫동안 사실상 공인인 영부인이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당장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김건희 여사예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의힘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엄호를 넘어서 이 두둔하고 전당적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와서 입을 딱 다물고 거기에 대한 반성적 어떤 성찰 없이 그냥 배우자도 상당히 우리가 보니까 중요하니까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건 어떻게 보이느냐면요. 정말 국민의힘은 체질 개선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한데 화장만 고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원인에 대해서 지금도 김건희 여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선인데 내가 출두할 수가 없다. 대선에 영향 준다. 본인이 출마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하지 않고 토론을 하겠다.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당장 나올 수 있는 게 일단 3명의 후보로 추린다면 이준석 후보 지금 미혼입니다. 그러면 제가 뭐 교제하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자친구가 나와야 됩니까? 어머니가 나와야 되나요? 이런 단순한 질문이 당장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배우자끼리 한번 배틀 한번 해보자. 이게 어떻게 검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후보가 토론에서 밀리고 자신이 없으니까 배우자를 보완제처럼 활용하고자 하는 건가? 아니요. 대한민국 국민은 이번에 김문수인지 이재명인지 김문수인지 이렇게 뽑는 그 기로에 있는 겁니다. 네, 뭐 지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제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후보자 간의 토론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함께 더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초단기다 보니까 다를 때와 달리 3번밖에 후보자 검증을 하지 그 TV 토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후보자 토론을 한 번 더 하는 것은 충분합니다.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지금 장 변호사님도 처음에는 그 이준석 후보까지 얘기했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대한민국은 양당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검증 그런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재인 그 전 대통령의 그 배우자라고 할 수 있는 김성숙 여사 같은 경우에도 에어포스 1을 타고 인도의 타지마할까지 갔다 왔던 사람인 것이고 또 DJ 정부의 이희호 여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대통령을 대신해서 유엔까지 가서 어떻게 보면 그 스피치까지 그 연설까지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배우자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손길이 묻히지 아니한 이 소외 지역에 대해서도 손을 내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대외적으로도 이른바 영부인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영부인 외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국민들이 알 필요가 너무나 높은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그 김혜경 여사가 지금 가만히 있습니까? 조용한 어떤 그 내조를 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상 언론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각 종교계를 훑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 인터뷰를 카메라를 대면은 그걸 고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결국은 지금 본인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그 경기도 법인카드의 유용 이 부분과 관련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공선법 위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걸 회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죠? 민주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회피하고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검증을 하자고 하는데 떳떳하게 검증을 못하는 이유가 뭐죠? 그렇다는 점에서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물 밑에 있는 것을 올려내고 그 모든 것을 함께 검증받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빠지는 그 측에 대해서 국민들은
저는 반드시 표로서 심판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반론까지 듣겠습니다. 네, 그러면 배우자 토론회에서 뭘 물으시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분야 현안을 물을 건가요? 단순한 인상평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토론회 필요하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검증을 거치면 샤넬백 안 받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뭘 원하는 건지, 뭔가 후보로 경쟁력 승부를 걸기 어려우니까 배우자를 들고 나온다는 인상 굉장히 지우기가 어렵고요. 그렇게 배우자에 대해서 중요시했으면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부의 제로라고까지 불리우는 전횡을 목도했을 때 여당이니까 더 잘 알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몇 개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그것마저 나가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때 똑똑하게 아주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셨어야죠. 지금 이제 와서 배우자 리스크가 상당히 크니까 한번 토론회 한번 해볼까? 거기까지가 딱 인식 수준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어떻게 뭘 물을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론을 채우지도 못하잖아요. 뭘 물었지 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국민을 눈속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할 생각 그리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선거 캠페인 조기 대선 누구 때문에 초래됐습니까? 국민의힘 때문에 초래됐어요. 엄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정말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전공법으로 승부를 더 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구나. 그만큼 선거에 있어서의 의지와 능력, 국민의힘의 수준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장 변호사님께서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제대로 다 읽어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무엇에 대한 토론을 할지에 대해서도 김용태 의원은 그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은 국민의힘은 설란영 여사와 김혜경 여사 두 후보 배우자의 TV 토론을 제안한다라고 하면서 여성과 아동,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철학은 물론 영부인의 역할, 책임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국민 앞에 진솔하게 얘기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유경수 여사가 사실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을 통해서 가장 존경받는 그 영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했는 것처럼 한센인을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외된 그런 분들에 대한 이 접근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노인, 아동, 여성, 청년을 비롯해서 대통령의 손길이 다 닿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 살아온 궤적이 어떻고 그 철학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증하고 토론하자는 거예요. 국민들은 알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알고 싶은 것, 가려운 것을 긁어주겠다 주는 제안을 하는데 왜 자꾸 피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거 자체가 영부인이 노인 정책, 아동 정책, 여성 정책에 그러면 관여해도 된다라는 인식을 깔고 있는 것처럼 오독될 수 있습니다. 노인 정책은요, 보건복지부가 하는 거고 아동 정책,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또 나눠서 하기도 하고 여성 정책,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없애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그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영부인이 그 정치 철학,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철학을 내세운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그냥 검증하고 맙니까? 아니면 정책에도 반영하라는 소리인가요? 우리는 정말 영부인을 뽑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해괴한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을 상당히 얕본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주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아마 대선에서 좀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보수 진영 단일화 여부일 텐데요. 김문수 후보가 보수 진영 단일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먼저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이 후보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둘이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밖에 나가 계시는데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뭐 40% 후반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준석 붙들고 계속 뭐 이준석 책임론을 씌우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분들은 이기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네, 이준석 후보가요.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특단의 방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특단의 방법이 단일화는 아니다. 또 이렇게 선을 그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1차 TV 토론을 통해서
여권 단일화에 빛을 보았다. 이런 평가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준석 후보의 어떤 입장이 어떨지 상당히 주목이 됐었는데 김문수 후보를 공략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를 상당히 저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실제로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인상도 어떻게 보면 보수와 같은 입장을 보이는 그리고 끝나고 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그 김문수 후보님이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 속에서 이준석 후보의 입장도 사뭇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뭐라고 했습니까? 보수 단일화 가능성 제로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하죠? 이번 대선의 목표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상 목표다라고 하고 그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후보 통합을 하거나 하나는 이준석 후보가 사퇴하는 것. 그것 이외에 다른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죠?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지금 사퇴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특단의 가능성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김문수 후보 측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본인의 지지율이 다보나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 어느 시점인가? 결국 김문수 후보 단독으로는 그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어렵지만 본인이 어떻게 보면 하나를 더함으로써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마치 DJP 연합처럼 저는 이것을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 연합이라고 해서 김문석 연합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 김문석 연합을 통한 연합정부, 나아가 그것을 통한 본인의 어떤 미래의 정치적인 담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김문석 연합까지도 네. 가능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도 이제 김문석이라고 또 말씀 주시고 이준석 후보가 원래는 정말 가능성 없다라고 완전히 문을 닫았었는데 약간 기류가 특단의 방법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다만 이제 단일화는 아니다라고 하니까 뭔가 모종의 연결고리를 본인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읽힐 수 있는 대목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다만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단일화를 했을 때 이준석 후보가 얻는 정치적 자산이 있을 것인가가 좀 의문인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개혁 보수, 합리적 보수 깃발을 정확하게 들고 있고 거기에 지금 김문수 후보가 걷고 있는 길이 굉장히 좀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동훈 전 대표도 내걸었던 3대 선결 과제, 선결 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이외에는 사실상 전혀 당에 수용은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탄핵에 반대했던 부분에 대한 사과,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에 대한 확실한 절연 이런 부분은 아직도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는 더 같이 본인의 자산까지도 까먹으면서 이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주기는 상당히 좀 난망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지율로 보더라도 뭔가 이준석 후보가 외연 확장에 엄청 지금 이제 유의미한 지표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수 안에서 그 표를 조금 잠식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 면에서도 큰 기대를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는 어렵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동탄이 꽤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하루에 1%씩 따라잡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역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카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대선에서도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지금 약 한 자릿대에서 지금 정체되고 있긴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해서는 열심히 싸우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7석을 가진 그 국민의힘과 달랑 3석을 가진 이 그 개혁신당이 이 그 동탄이라고 하는 소선거구와 정말 그 대선이라고 하는 대선거구의 이 차이는 너무나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탄 모델이라고 해서 본인의 성공 모델을 전체적인 정말 이질적이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섞인 이 대선에 빗댄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라고 한다고 하면 그 후보 단일을 한다. 그러면은 당이 존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최대한 범인의 몸값을 높이는 전략, 한마디로 벼랑끝 전략으로 가는 것이 이준석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으로서는 가장 대선에서 이익과 명분을 챙길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런 말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이준석 후보의 말씀이 살짝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만약에 본인이 이 대선을 끝까지 완주해서
결국은 본인도 당선 안 되고 국민의힘 후보도 당선이 안 됐을 때 그 모든 비난을 본인이 다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본인은 정치 보복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란 재판소를 만든다. 내란 척결을 위한 걸 한다라고 했을 때에 가장 따가운 어떤 여론의 그 이재명 정부에서의 어떤 그 사정의 드라이브는 이준석 후보한테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이준석 후보는 몸으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국민의힘이라는 큰 당에 같이 함께 합류하는 것이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것은 정치 감각이 좋은 이준석 후보로서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까지는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최종 중반을 넘어서 종반을 치솟는 그 시점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석 연대의 문이 저는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네. 동탄 모델. 네, 이 승리 방정식을 한번 썼었죠. 동탄 쉽지 않은 지역이었는데 이제 동탄 모델이란 건 이른바 이준석 후보의 전략이었는데 보수, 중도, 젊은층을 집중 공략해서 표 결집을 한번 시도해보자. 이게 동탄에서 먹혔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준석이란 정치인의 서사는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에서 계속 출마를 했지만 낙선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동탄이라고 비교적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곳에서 승부수를 한번 띄워봤을 때 그래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역구에서 한번 이 젊은 정치인한테 기회를 한번 줘보자. 이 어떤 결과를 끌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선입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치러졌던 대선에서도 뭐 보수 괴멸이다, 보수가 어렵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가 3위 정도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뚜껑을 열어봤을 땐 2위였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선이란 건 선출된 최고 권력을 뽑는 그런 대규모 단위의 선거이기 때문에 양층의 지지층이 제3지대의 눈길을 돌리기보다는 완전히 강경하게 좀 결집하는 모양새를 또 보이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는 이런 구도 속에서 이준석 후보가 좀 본인의 장기를 발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구조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자체가 지금 초선 의원입니다. 의회 경력이 매우 많다라고 보기 어렵고 행정 경험 이런 부분은 지금이 적시라기보다는 뭐 차차기 주자로서의 사실 전망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동탄 이 전략 이 부분이 대선까지 그대로 적용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 측의 특사단이 하와이에 가 있는 상황이죠. 홍 전 시장을 만난 유상범 의원이 홍 전 시장이 민주당 손 잡을 일은 절대 없다는 말을 아주 명확하게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 전 시장의 넥타이 색깔이 원래 파란색이었다가 또 이제 이 만남 이후에 빨간색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한때 제가 방송 용어지만 그 본인들이 쓰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려면은 홍준표 후보님은 빤스도 빨갛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그 언론을 보면은 붉은 넥타이만 해도 개수가 40개가 넘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1, 2, 3차 치열한 경선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마음의 어떤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있으면서 탈당을 넘어서 정계 은퇴까지 선언을 하면서 그냥 하와이까지 가셔버린 건 아닙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심판인지 국민의힘 쪽이 아니고 민주당 쪽에서 홍준표 후보의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 설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관계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홍준표 후보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선거용인 것이지 그럴 일 없다라고 이미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 페이스북에 이 프로필 사진이 넥타이가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혹시 이게 뭔가 있나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김대식 의원을 비롯한 이 김문수 후보의 특사단과 만나서 4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프로필 사진이 빨간 넥타이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3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 두 번째,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나오는 것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민주당에 가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리는 뭐냐? 김문수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내지는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오는지 여부 이 부분이 아직까지 하나의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좀 전에 홍준표 후보님의 소셜 미디어에 봤더니만 바람처럼 자유롭게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빠삐용 주제곡을 올리셨는데 그 내용이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나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그렇게 해서 다시 어떤 그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올린 이런 그 빠삐용 주제광만으로는 이 그 홍준표 후보님이 어떤 결단을 했는지 조금 더 지켜볼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상범 의원의 말에 따르면은 좀 이제 홍 전 시장이 선대위에 합류를 한다면 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두 후보 간 단일화의 어떤 가교 네. 역할도 좀 기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사실 낙점했을 때도 천하용인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포석이 있었던 것 같고,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출국할 때 이번은 이재명과 이준석 1대1 구도라고까지 어떻게 보면 이준석 후보한테는 덕담 중에 최고 수준의 덕담을 해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좀 친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가교 역할을 할 때는 적임자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해외 특사단이라고 해서 가신 분들이 얻고자 했던 발언은 우리 공동선대위원회 어떤 위원장으로 내가 수락하겠다, 여기에 방점이 있다라기보단 민주당에 가지 않겠다, 이 말을 들으러 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전 시장이 아마 국민의힘에 다시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심지어는 진저리가 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마시던 우물에 거의 침을 뱉는 수준입니다. 돌아가는 다리 스스로 끊어버린 수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위가 높은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정계은퇴라는 말을 하셨을 때도 이 부분이 나중에 수정을 했죠. 내가 정치로부터의 정계은퇴가 아니라 국민의힘으로부터의 정계은퇴다. 왜 그러냐면 그 인식이 홍준표 전 시장이 이야기했듯이 아주 무리한 후보 교체했습니다. 여기에 당리당략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승리보다는, 그리고 시민과 어떤 당원들보다는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되게 함몰돼 있다. 당신들은 정치결사체도 아니다. 그리고 정치 집단도 아니다. 이익 집단이다. 이렇게 일갈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평가한 집단에 어떻게 다시 발을 담글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선이라고 해도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다 한 목소리, 원보이스, 그 끝에 어떤 또 국민 심판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전 시장 본인도 그렇고 그 참모라면 다시 국민의힘에서 힘을 실어주시라고 조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선택을 홍 전 시장도 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여기에서 뭐 민주당 쪽으로 간다거나, 왜냐하면 홍 전 시장을 지지하셨던 분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셨어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분들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과 관련해서 하와이 특사단은 민주당에 정말 가지 마십시오. 푸사 사진도 왜 파란 넥타이로 바꿉니까? 빨간 넥타이로 다시 바꿔주세요. 이 정도의 어떤 설득을 한 수준에서 그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전후 맥락을 봤을 때 민주당으로서는 홍 전 시장님을 민주당의 영입으로 함으로써 이번 대선에 쐐기를 박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전략이 어긋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 그 장 변호사님은 민주당의 희망사항을 일단 말씀하셨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왜 그러냐? 저는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직이 반드시 당직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 홍 시장님이 그 김문수 후보님을 지지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 윤 전 대통령이 탈당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뭐죠? 더 이상 그 윤 전 대통령이 1호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후퇴의 명분을 지금 쌓은 겁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본인이 올린 것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특사단이 오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는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좀 보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함께하는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따로 움직이고 있다. 근데 왜냐하면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렇게 좀 따로 갈까요? 아니면 함께하는 모습이 보일까요? 그거에 앞서서 조금 전에 그 김문수 후보님이 그 송파구 유세했던 것을 잠깐 좀 말씀 짚고 그 부분을 넘어갈까 하는데요. 김문수 후보님 그 유세의 특징은 한마디로 가장 낮게, 가장 뜨겁게, 그래서 트레이드마크 자체가 큰절입니다. 섬기겠다는 섬김의 리더십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좀 전에 거기다가 지금 하셨던 말씀이 그 흥미로운데요. 하고 난 다음에 앞을 이렇게 공간을 지으면서 시민이 방탄입니다. 저는 방탄 유리도 없습니다. 저는 방탄 입법도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애둘러서 지금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을 한 건 아니겠습니까?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그 김문수 후보님의 어떤 상당히 재치 있고 위트 있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지금 질문하신 주제로 돌아온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은 지난 경선의 후유증으로서 내부로 상당히 갈라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홍준표 후보님이 첫 통합의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어서 오늘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부산으로부터 거꾸로 상행선 경부선 열차를 지금 타고 있는 걸 아니겠습니까? 따로 똑같이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렸는 것이고 결국 따로 했지만 나중에는 서울에서 손을 잡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달리 오는 것 같지만 종래에서는 이 선거 중반전을 넘어 종반전을 갈수록 함께 손을 잡는 모습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모습은 중도 확장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과 달리 민주당은 사실상 거의 90%에 해당하는 지지율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도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것 지켜보신다고 하면은 하나로 단단하게 뭉쳐지는 모습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얘기와 함께 네. 또 방탄 얘기하셨으니까 거기에 네. 대한 얘기도 함께 해주십시오. 방탄 유리는 저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청중의 박수를 끌어내는 거 이거 정치적 유머 아닙니다. 위트도 아니에요. 지금 대선 후보들 살해하겠다 협박글 계속 올라오고 있고 벽보 훼손은 1도 아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 극단화로 인해서 정치 테러가 현실화되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볍게 희화하면서 이런 소재로 소비하는 거 더더군다나 그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테러의 피해자였던 이 배현진 의원이 서 있는 자리에서 나오는 건 너무 부적절합니다. 저는 민주당의 어떤 인사가 이런 식의 정치적 언사를 하더라도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할 겁니다. 더더군다나 대선 후보가 어떻게 이런 가벼운 인식을 나타내는지 저는 좀 참으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공동 유세장에서 눈에 띄는 건 안철수 후보, 안철수 전 후보죠. 한동훈 후보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갈 정치적 공간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는 건 지금의 선대위입니다. 지금의 김문수 후보예요. 한동훈 후보가 몇 번 요청을 했습니까? 윤석열 부부와 절연해야 된다. 탄핵에 반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과해라. 그 부분을 못하는 거예요. 중도 확장성을 위해서는 그리고 무당층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그 징검다리를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 행보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돕고 싶더라도 본인의 정치적 자산까지 다 잃어가면서 지금 도울 수는 없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 장예찬 전 청년 최고에 대해서는 복당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장예찬 전 최고는 한동훈 저격수 역할을 어떤 사적으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하면서 친윤의 아주 중심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했던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보란 듯이 복당을 허용해 줬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한테 선거운동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최소한의 정치적 예의도 지키지 않고 정치적 명분과 관련해서 내건 그게 그렇게 수용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걸 못하면서 따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당에서 계속 정치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계속해서 쌓아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대선 때 전혀 도와주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으면 당원들로부터 외면받을 게 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한다. 이 대선 국면에 김문수 후보 옆에 서지 않으면서 자기 정치 행보라는 그런 비판을 감수하면서 이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서울에서 극적인 만남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좀 반드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와의 어떤 러브콜을 보내고 가까워지고 종래 단일화하는 얘기가 될수록 거기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국민의힘에서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한동훈 후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후보와의 약간 브로맨스를 보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한동훈 후보도 지금 선거 유세에 나온다고 저는 그 삼각 역학 구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준석 후보와의 어떤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만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가 되면 될수록 거기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 미래, 한동훈 후보의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 김문수 후보를 돕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다이내믹스 역학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해서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분열되기를 바라는 그런 이 관계를 쓰는 것은 전투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김문수, 이준석, 한동훈의 이 리더들의 역학 관계를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 종래에는 김문수 후보님과 손을 잡고 김문수
기호 2번 입은 빨간 옷을 저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민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지금 보수 인사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에 속속 합류를 하는 모습인데요. 먼저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을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개혁신당을 탈당한 허은하 전 대표, 그리고 문병호 전 의원, 김용남 전 의원도 이재명 후보 지지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찢어진 가짜 빅텐트 말고 진짜 빅텐트인 민주당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비닐우산 수준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본인들이 치려고 했던 게 빅텐트 아닙니까? 뭐는 그런 비닐우산이고 본인들이 치면 빅텐트입니까? 정치는 사람으로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하겠다고 하는 빅텐트도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는 이준석 후보 같이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왜 비닐우산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까? 그냥 상대당이라고 하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판하는 그런 구태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대선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국민의힘이 왜 많은 소중한 자산들을 잃고 있습니까? 건전한 보수가 국민의힘에는 도저히 지지나 응원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보수책사 윤여준 전 장관, 김상욱 의원은요, 이 개헌 국면에서 국민의힘의 원내 인사 중에는 기울어진 균형추를 그나마 바로잡아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의총을 열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당신은 동지가 아니다. 우리랑 같이 갈 수가 없다. 우리랑은 노선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합리적 보수가 어떻게 국민의힘 안에서 커다란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극소수로 쪼그라들었는데 어떻게 국민의힘의 외연을 확장하기를 그 개개인들한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분들도,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의 지지자분들도, 홍준표 전 시장도 직전에 대구시장이었어요. 대구 시민들의 응원을 지금도 받고 계신 분입니다. 이걸 엄중하게 새겨야 됩니다. 정치는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김상욱 전 의원도 민주당에 갔다라고 하면 너는 원래 민주당 색깔이었고 이러면서 폄훼를 합니다. 이거는 정치의 도의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민주당이 정치적 이 공간을 넓게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합리적 보수가 표류하고 있거든요. 부유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주 무리하게 후보 교체할 때도 그걸 누가 바로잡아 주셨습니까? 국민의힘 당원분들이 바로잡아 주신 거예요. 정치는 국민이 하고 사람이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모이시는 분들이 모이는 겁니다. 이 소중한 자산들이 민주당에서 함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고 같은 역할을 대선 승리를 위해서 나눠서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까지 국민의힘에서 폄훼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선거철이 됐으니까 철새가 날아드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이거는 본질이 아닌 그냥 떨어진 이삭 줍기 수준에 불과하죠. 유명 연예인의 말씀을 빌리자고 한다고 하면은 티끌 모아도 티끌인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나름대로 그 전 보수적인 인사를 한 분, 두 분 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빅텐트는 저는 빅텐트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전보 텐트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무슨 말이냐? 지금처럼 뭐 김상욱 의원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 끈 떨어진 허은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정말 각 진영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한마디로 대선급 인사들을 모은 정말 그 개헌을 고리로 한 반 이재명 연대로서의 실질적인 전보 텐트를 저희 그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내가 한 사람 데리고 왔으니까 이거 봐라 하는 그런 식의 과시가 아니고 정말 이념, 정책, 그리고 국민의 비전 이런 부분을 같이 품을 수 있는 그런 빅텐트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두 주 충분히 이런 그 빅텐트를 넘어서 전보 텐트는 비전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이제 지규현 판사 관련해서 이제 룸사롱 접대 의혹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입장을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사실관계 규명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법대에서 본인의 신상 발언을 하는 판사는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은 삼겹살만 먹는다고 오전에 한 발언 이후에 룸살롱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의 부장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을 과연 계속 맡기는 게 진영을 떠나서 국민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빨리 사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 파악해서 사법부에도 자정 기능이 있다는 걸 알려야 될 겁니다. 네. 흥신소 정치가 시작되었다. KGB 사정 정치가 이미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정치가 지금 정말 중요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사법부의 부장판사에 대한 뒷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밝힙니까? 그리고 그 내용 또한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그 사진은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것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가린 다음에 했고 그것과 상관이 없는 다른 여성들이 있는 그게 여성 접대부인지 아니면 보통 어떤 거기에 술을 마시러 간 사람인지도 모르는 것을 해서 마치 거기에 여성 접대부들과 술을 함께 하는 것처럼 본인들을 오독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의 어떤 의혹을 제기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작년 8월에 어디서 누가 결제를 했고 그런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뜬금없는 사진 3장을 해놓고 당신들이 해명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2주밖에 남지 않은 이 대선 전국에서 사법부를 공격하고 다른 것들이 어딥니까? 이것이 당에서 했습니까? 그냥 민주당에 있는 선대위에서 있는 겁니다.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을 하려고 현행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 이거는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이런 흥신소 정치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최진영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미디어 특보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